오늘 리얼토크에선 기준금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준금리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한 나라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기준금리는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죠. 그리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경제 상황까지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네. 우선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작년도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값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 일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시중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적용하는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가게나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의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가계부채 부담의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투자라든가 소비에 그러니까 뭐 유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최근 미 연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경기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제가 오늘 오랜만에 프로에 나왔는데 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려고 좀 나왔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좀 접어두고요. 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저금리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떨어졌거든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도 굉장히 낮아요. 물가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은 임금이 증가해가지고 물가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과서적인 이게 하나의 저겁니다. 시나리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는 굉장히 낮고 돈도 엄청 풀었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하는 네.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에요. 근데 임금이 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임금을 결정하는 건 이제 노동 생산성입니다.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가장 지금 저 경제가 활력 있는 미국조차도 보게 되면은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요. 예. 즉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경제가 이 생산성이 낮게 되면요.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둔화되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니까는 또 금리도 못 올려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면서 우리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좀비 기업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갖기 힘든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좀비 기업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최근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 보게 되면 1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장 기업 한 4만 3천 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전체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 17, 8%가 좀비 기업으로 나타났어요. 선진국가의 상장 기업들 중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많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면 금융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지면서 이게 생산성도 둔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리려도 이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금리 올렸는데 2.25% 정도 올리고서는 그냥 미국도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아우성 친 네.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다 양적 완화도 계속하고 앉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경제 활력이 이렇게 둔화된 이유가 한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들 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네. 못 하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만성 이 무기력증의 경제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표 내용 보고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연간 전망치가 이번에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그 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글로벌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미 연준에서도 이 기준금리를 과거에 인상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얼마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세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들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무역에 대한 긴장 그리고 글로벌 부채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불안 요소 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해야 되는 일로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좀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동결하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이 국제 정세 속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기준금리 유지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대외 변수를 뭐로 보셨습니까? 자, 오늘 발표한 것 중 우리가 대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요.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를 봅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오히려 낮췄어요. 네, 지금 낮췄죠. 목표치보다 예, 지금 목표치 한참 지금 낮췄어요. 미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 압력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췄어요. 그러면 사실 금리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녀간 IMF 연례 협의단도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하라고 이렇게 건의했어요. 네. 근데 금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사실 1.75%라는 건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 근데 금리를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정상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제로 금리고요. 그럼 바깥의 나라들이 다 지금 저렇게 금리를 못 올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혼자 지금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렸으면 하는데 내렸을 경우 이제 뭐 가계부채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리를 지금 내려놓게 되면 막상 내려야 될 때 이제 수단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못 갖게 되는 거죠. 인하폭을 그러니까 그만큼 네. 확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항상 지난 몇 년 동안에 맨날 하는 게 대부분이 보게 되면 동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가 하려고 못 찾으니까는 네. 금리가 정상화를 못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아마 연내까지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네. 내년도 초가 됐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일부 인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올해 이제 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이 정부의 정책들에 따라서 하나님 그 추이를 보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준금리와 함께 얘기해 볼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역시 오늘 한은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주열 총재의 발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0.1%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1사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저건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앞에서 지금 저기 김 박사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인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인하 전망하는 이유를 조금만 좀 얘기 더 추가한다면요. 네. 미국에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지금 뭐 3개월 국채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한 5년물,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이제 10년물까지 네.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동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이건 이제 불가피한 이유가 우리 지금 수출이 지금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수출액으로요. 네. 근데 2015년이 어떤 해였었냐면요. 수출이 성장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1%를 그러니까 1%를 깎아먹었던 해였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가계 소비하고 정부가 지출해가지고 만들어낸 성장률이 한 2.3%였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기업 설비 투자도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가 지금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저기 마이너스를 기록 안 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1%를 깎아먹게 되면요 1.3%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을 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봤자 네. 2%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한 7조 정도 하게 되면요 7조 정도 규모는 그러니까 이게 그 GDP 대비로 봤을 때는 0.3~4%뿐이 안 돼요. 한 4% 정도뿐이 안 네. 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끌어올려봤자 2% 제가 볼 때 턱걸이하기도 굉장히 힘든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추경을 한 13조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주열 총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얘기했었던 2.6%를 지금 유지를 해봤자 시장에서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추경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 사실 최근 국내 기관들도 잇따라 계속해서 국내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췄잖아요. 네, 신용평가에서의 무디스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3에서 2.1%로 낮게 이제 조정한 적이 있고요.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어둡게 평가하는 분들이 네.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출로서는 반도체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고, 관공업이나 서비스업 거의 대부분에서 사실상 생산이 모두 감소된 바 있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국내 경기에서도 지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대한 유통에서의 소비도 모두 다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뭐 통화 정책 하나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정 정책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낮게 예측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과연 맞추게 될 수 있을지 더 어두운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방금 추경이 13조 원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은은 추경에 따라서 효과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IMF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전망했던 걸 지금 이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만 수정을 안 했어요. 그냥 2.6%를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지난해 다녀가면서 최소한 9조 원 이상 추경하라고 그랬었어요. 최소요. 네. 그러니까 그 추경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사실 그걸 유지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민감한 게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네.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조업, 광공업들이 위축되는 게 그러고,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설비 투자가 타격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냉각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가지고요. 그게 최근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더 이게 심리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요.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흔히 과거에도 보게 되면 지난 한 5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요. 항상 보게 되면은
상반기엔 좀 나쁘다가 하반기엔 회복될 거다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땐 그거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반기에 가면 더 나빠지거나 되게 그랬었지 예측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지금 정부도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네. 수출 좀 회복되고 네. 경기가 좀 이렇게 풀릴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 풀릴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추경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야 되고 네. 규모가 제가 13조를 얘기하는 것이 2015년도에 추경 규모가 11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요. 그게 GDP 대비 0.7%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0.7%를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네. GDP 대비 그게 한 13조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13조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당시 성장률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6, 2.7% 달성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 경기 반등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하게 될 추경 한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일자리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10조가 넘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지금에 대한 추경은 강원도 산불에 대한 피해 극복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재난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의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투입된 금액, 그 정부의 재정이 선순환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번 추경의 금액이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더 조속하고 더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백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함께 오늘 한은의 경제 성장률 하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